이제 이정근 실장과 함께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예. 이름을 잠깐 제 이름이 이종훈 맞나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방미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하신다면. 또 다른 70년. 네. 건배사였죠. 만찬에서 예. 윤 대통령이 또 다른 70년을 위하여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170년을 위하여 하고 건배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해안을 갖고 네. 두세 기를 더 앞서서 네, 네. 바라보면서 이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동맹을 만든 것은 정말 천운이었고요. 이제 또다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한미 관계, 특히 안보 경제와 관련한 새로운 한미 관계를 열어 나갔다는 점은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것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에 이제 공군 1호기 네.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네. 이 경우에는 수행 기자들도 대개 같은 전용기를 타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요. 경제 사절단은 다른 비행기로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사절단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어 있고 또 사실 기자들이 수행 네. 기자들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건 대개는 해외의 그런 방문 일정 속에서 만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왜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기자들 사실 욕을 참 많이 먹지만 그러나 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서 거의 그 당일날에 그런 대통령 일정을 취재해야 되지만 네. 그것을 송고하는 것은 본국의 시간에 맞춰서 송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대개는 먼 거리니까 이 시차가 굉장히 시차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거의 뭐 잠을 거의 못 자는 네. 순방 일정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고 또 대통령의 어떤 그 참모들과 사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사실 그 수행 기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오늘 이번에 기내에서 기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대화를 좀 나눴습니까? 근데 아주 긴 대화는 아닙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대개 기자들이 좀 바라는 건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의 간담회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속에서는 뭐 꼭 그 보도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회를 좀 밝히거든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네.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다. 그건 이제 기자들이 정말 그냥 그 민낯 대통령의 민낯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돌아오는 보스턴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대통령 부부가 기자실에 등장을 해서 고생 네. 많았다 하고 격려하고 각기 네. 셀카를 찍는 수준에서 머물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아주 좋았다고 전 수행 기자 중에 뭐 저한테 이렇게 그 통화로서 분위기를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다음으로 갈까요? 네네. 네. 송영길이가 내일 출두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번이 세 번째 기가 막혀요. 첫 번째는 드루킹 사건 때 그때 이 김경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게 주말이었어요. 기자들 기자회견하겠다고 나타나서 내가 거기 양산방인가요? 뭐라 그러죠? 그 산장인가요? 어쨌든 거길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개는 그런 경우 그 직전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혐의가 지금 포착이 돼서 언론에 나오게 된 정치인은 조용히 있다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의 어떤 조사에 완전히 응하겠습니다.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끝이거든요. 드루킹들 산채. 산채. 그거 좀 찾아보세요. 산채 무슨 맞습니다. 출판사 뭐 이름이 있어요. 예. 산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이 이제 딱 그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와 또 그런 그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막 취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등장해서 나 갔다 왔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법 판결 나고 다 살진 않았지만 형을 사는 와중까지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뻔뻔하게 굴잖아요. 네. 두 번째가 한명숙입니다. 한명숙. 예. 자기 자기 자매의 그 전셋값, 전세 돈으로 어머니 준 거 대법에서 전원 그거 죄가 있다라고 한 거를 네. 아직까지도 죄가 없다라고 검찰에 뒤집어 씌운 네,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송영길 자기가 자진 출두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게요. 보통은 자백을 하러는 갑니다. 그럼 검찰이 받아줘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나 자백하겠습니다. 그럼 받아줘요. 그런데 이자는 뭐냐면 나 죄가 없어. 나는 몰라. 근데 내가 가서 얘기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알게끔 검찰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선택적 기억 상실증인데 이거 검찰은 친절하게 치유를 해줍니다. 당신이 잊어먹고 있는 게 뭐뭐다. 그러려면 이자가 그러니까 잊어먹은 것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 좀 나게 해줘. 해갖고 증인들도 증언을 듣고 소환을 해서 참고인 소환도 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찾아내야 그래 네가 잊어먹고 있는 게 뭐야라고 치료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가겠대. 나는 모르고 난 죄가 없는데 무작정 나 출두하겠다. 이게 다 정치적인 퍼포먼스 아닙니까? 그래요. 느릅나무 출판사였나요? 예, 그래요. 우리 강경희 님이 먼저 찾아서 올려주셨네요. 산채. 예. 자. 그런데 이자가 뻔해요. 수법은. 왜 이러느냐. 지금 곧 구속될 위기잖아요. 네.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현역도 아니니까. 그럼 자기는 방탄도 없잖아요. 그럼 믿을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장 실질 심사. 가갖고 이 얘기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 파리에서 지금 왔거든. 그리고 나 지금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지금 출두하겠다고 하고 출두도 했잖아. 내가 무슨 증거 인멸 내지는 도주 우려가 없잖아. 라고 역설하는 지금 빌드업. 차곡차곡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라는 거죠. 네, 증거인멸이 그 정황이 발견이 돼가지고 압수수색한 사무실 한 번 더 압수수색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입니까? 이성만도 조택상한테 그때 전화했다는 게 드러나고요. 끼리끼리도 그렇지만 벌써 가장 어제 오늘 제가 참 이 실수를 금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완전히 말들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꼬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 책임자가 파리 간 거예요. 회계 책임자가 파리에 갔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파리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송영길이 있었잖아요. 12월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회계 책임자라 하면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회계 책임자는 그 선거 후보와 회계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양축입니다.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선거법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가를 받으면 그게 후보자 당선이 박탈돼요. 네네. 당선자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회계 책임자는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와 거의 동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회계 책임자가 지금 송영길이를 만나러 파리를 갔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 회계 책임자가요 두 가지를 겸임을 해요. 뭐냐면 연구소, 먹고 사는 연구소라는 곳의 회계 책임자인데 이자가 당시에 전대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예요. 그래요? 동일을 함께 했어요. 그 회계 책임자가 파리에 갔다는 게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송영길 측에서 막 화들짝 놀라서 왜 그러니까 피의자도 아닌데 일개 개인의 그 출국을 지금 정보를 공유하느냐 그리고 프랑스 간 건 그건 관광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더군다나 4월 10일 압수수색 직전에 갔다. 4월 초에 갔다 이거예요. 압수수색 이후에 갔다고는 또 모르는데 압수수색 전에 갔다는데 하나씩 깨보죠. 이미 송영길이 파리 간 게 12월이에요. 작년 12월. 근데 10월 달에 누가 구속이 되죠? 이정근이 구속이 돼요. 이정근은 누구죠? 바로 송영길의 오른팔에다가 이정근이 구속되면 당연히 송영길은
아, 내가 뭐뭐로 숨겨야 되지? 음. 내가 어떤 혐의가 지금 있지? 가장 큰 게 돈봉투였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인데 돈봉투와 관련돼서의 선거 책임 회계 책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동격이잖아요. 피의자. 예. 피의자 신분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네. 근데 그자가 지금 갔다?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 신분에 거의 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송영길 쪽에서는 피의자도 아닌데 왜 한 개인의 출입국 정보를 흘리느냐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의자로 빨리 만들면 되겠네. 만들면 되겠네요. 어. 아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회계 책임자인데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럼 피의자로 빨리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뭐 이자가 잘 모르는 말도 막 쓰네요. 물국 필반은 뭐야? 아주 지금 저 국민의 사자성어를 꼭 공부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급필반이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적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 필반 변한다 이 소리인데 이 당 태종의 그 후궁이었던 무조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측천무가 되는 거 그래, 아시죠? 측천무. 그래 중국의 그 여자로서 첫 번째 황제가 된 그 사람인데 폭정을 하잖아요. 폭정을 하는데 당시에 대신이었던 소완상이라는 소 씨가 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극 필반. 당신이 아무리 폭정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그게 달하면 이게 당신이 물러나게 돼 있다. 지금 물러나라.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마라. 이 소리인데. 그건 이재명이한테 한 소린가? 아니 자기네들 얘기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악행이 이제 그게 달했으므로 지금 자연스럽게 회귀되잖아요. 사필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모르고 막 이게 멋있어 보이면 쓰나 봐. 아니 그냥 반사잖아요. 반사. 거울. 반사 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참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뉴시스가 이거를 단독을 해요. 그래갖고 송영길이 얘기했다라고 해요. 송영길이 그래서 제목이 송영길 콤마 압수수색 당하자 물주 필반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아니 송영길이 얘기하지 않았다. 송영길 측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관계자가 얘기한 거다. 송영길은 압수수색에 관련돼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듯하네. 송영길이가 이런 어려운 말을 알 것 같지가 않은데. 예. 그렇죠. 저는 거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변호사 말이 일리가 있네.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거죠. 관계자가 얘기했다 그러면 관계자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쨌든 끌고 가려는 거고 변호사는 야 이거 지금 잘못하면 50년형인데 한 30년형으로 줄여야 되는데 하면서 사법적인 어떤 그런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놀고들 있네. 예. 자, 그럼 그렇고 이 최문순이는 송영길이가 인천시장 할 때 강원도 지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을 만나러 인천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지금 오늘 또 단독 기사로 나온 건데요. 이겁니다. 지금 송영길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천자유경제청의 A모 씨가 그러니까 그 인천 미추홀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지금 일으킨 전세 사기범 을 소개를 해줘서 그다음에 동해지구의 망상의 1지구의 사업자로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오늘 단독 기사는 이겁니다. 최문순이 직접 찾아갔대요. 이 사기범 사무실에 사기범의 측근이 지금 이 증언을 한 겁니다. 최문순이 찾아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인허가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좀 투자해 주세요라고 애원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좀 뭐 지금 좀 뿌립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부탁을 해서 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최문순의 입장은 다르죠. 최문순은 나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이 심사위원이 심사가 따로 있어서 선정을 했을 거다. 나는 직접적으로 뭐 만난 적도 없고 직접 모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인천을 찾아가지? 인천을 어떻게 찾아가죠? 강원도지사가?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어요. 이 최문순이도.
자, 제가 아까 저 뉴스를 전하면서 이거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종근 실장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고 한 주제인데 그 중학교 교사 예. 이직남은 멍청하다. 윤석열은 술 먹고 일한다. 뭐 또 뭐 김어준이가 떠든 얘기 윤석열 때문에 중국 무역이 끊겼다. 뭐 이런 거를 중학교 2학년 교사가 그 학생들한테 교실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용진간 네. 시간에 제가 한번 서울의 뭐 고등학교 네. 기간제 영어 교사가 네. 뭐 별의별 그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 수업 시간에 해서 이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말 전교조 세대의 네. 교사들이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수원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수원에 있는 중학교의 교사가 수업 시간 때마다 이 김어준 유튜브를 인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이찍남이 2번 찍은 남자라는 뜻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은 남자들은 멍청하다. 이유를 대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그 200만 원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준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을 거기에 홀려서 남자들이 저기 2번을 찍었다. 다 멍청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먹고 평소에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 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뭐 이런 얘기.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불구속을 당하지 않았느냐. 불구속이라는 건 무죄라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그 의원들은 구속당하지 않았느냐. 그건 유죄다. 지금 중학교 2학년도 15살이고요.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지금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거든. 김정은도 못 내려오고 조폭들도 중이라 그러면 그냥 지나간다잖아요. 그렇지. 그 무서운 중이들한테 지금 이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일단 첫 번째 이 기사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예. 중2 15살의 이 중2 학생들이 네. 진짜 올바른 정신을 가진 학생들이 있구나. 예. 듣고 바로 학교에 항의도 했고 선생한테 항의를 하고 학교에 항의를 하고 교육청에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럼 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 학생들도 사실 또 많지 않겠습니까? 선생한테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하지? 항의하기 어렵지. 항의하기 예. 어렵죠. 또 학교에 어떻게 감히 예. 학생이 나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을까? 교육청에 갈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5살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점은 학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오해가 있었는데 선생이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를 감독하는 기관이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이죠. 예, 예전까지 지난 작년 6월에 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기기 전까지는 이게 뭐 좌파 교육감 일색이었잖아요. 네, 김상곤이다, 뭐 이재정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교육감 찾아가면 오히려 또 야단이나 맞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죠? 바뀌었나요? 임태희. 네. 임태희 뭐 합니까? 바뀌었나요? 도대체 이거와 관련해서 전 이 기사에 네. 아무리 찾아봐도 네. 교육청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얼음 삼키고 하세요.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삼켰어요? 보였습니까? 예, 삼켰습니다. 아니 발음이 예. 이상해서. 예. 예, 계속해 주세요. 너무 자연스러운. 죄송합니다. 물을 읽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의 마지막 분노입니다. 정말 분노 게이지를 네. 엄청 높인 기사인데요. 네. 일단 학생들의 희망은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정말 어렵게 그렇게 교육청의 교육감을 바꿔놨으면 네. 이런 기사의 말미에 교육청에 뭐 대책이라도 뚜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하다못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든지 하다못해 뒷북이라도 이 교사한테 제대로 조사를 해갖고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학교들을 다 감독하겠다라든지 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도대체 임태희 뭐 하는 거냐고. 나 참. 나는 경기도 교육감이 아직도 이재정인 줄 알았어요. 이 기사 보고. 이거 참 정말.
속상하네.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저기 이호철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지요. 이호철. 아이고 누구야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전부터 좀 잠적을 했거든요. 네. 자, 삼철 했죠. 문재인이 2012년도부터. 삼철. 예, 삼철. 얼음 없습니다. 삼철. 그러니까 문재인의 남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재인의 최측근이라고 삼철이라고 했죠.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전해철은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많이 그래도 세 사람 중에 아직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네.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지난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갑자기 사라져서 이제 조금 입길에 오르지 않고 이호철은 이미 5년 전부터 입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사실상 운동권에 그 대부죠. 예, 대부라고 할 수가 있고. 이호철이는 문재인을 알로 봤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노무현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죠. 노무현을 의식화시킨 사람이에요. 예, 민정수석도 했고요. 노무현 시절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정상황실장 뭐 이런 걸 했는데 노무현이 인권 변호사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거를 그 계기가 이호철 변호를 하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호철은 노무현의 스승에 해당되죠. 네. 굳이 따지면 네. 예, 나이는 노무현보다 좀 어리지만 저하고 아마 동기쯤 될 거예요. 57년생인가? 예, 그러니까 학번으로 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기쯤 될 건데, 예.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을 때 어쩌다가 우연히 노무현이가 어쨌든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왜 데모하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예. 의식화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불임 사건인가요? 예, 그래요. 그 사건이니까 이호철이는 노무현의 사람이죠. 네. 그리고 문재인을 완전히 알로 보아오는 네. 그런 사이인데 어쨌든 뭐 삼철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그래서 그 정치적 비중이 매우 큰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철이나 양정철은 겉으로 예, 드러나서 급이 좀 달라요. 뭐 예. 하지만 네. 이호철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정권 교체,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 되자 나는 이 정권 하에서 무엇이든 다 맞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사라집니다. 아예 예, 사라지고 또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무슨 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대학에 가서 뭘 한다 하면서 사라졌는데 이호철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화영입니다. 우리 이화영 얘기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네네. 그리고 쌍방울이에 돈을 준 시점들 다 기억하시죠? 뭐 4월 달에 주고 11월 달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그 쌍방울이 북한에 퍼준 그런 네네. 돈들의 흐름 속에서 바로 2019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달러를 이미 입금을 한 그 시점에서 이화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부수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모 국장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국장. 네. 이 세 사람과 당시에 중국의 단동 지역에 북한과 관련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중국 사업가들과 만찬을 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아까 나타났다기보다 아예 그 자리를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아주 유창한 중국말로 그 술 분위기를 다 이끌면서 이화영과 함께 이렇게 이 사진도 찍고 이번 이 단독 기사에 사진도 나옵니다. 사진도 찍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화영과 이호철이 무슨 관계였느냐 하니까 노무현 때 그 대북 비선이었다. 라는 증언을 권모 씨라고 당시에 노무현 때 대북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회고록을 이 기사가 찾아내요. 이 회고록에 따르면 이 회고록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통일쇼의 들러리였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지요. 당시에 어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북 사업의 허상을.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북 사업을 벌였던 사람인데 당시에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배제가 되는데 보니까 이호철과 이화영이 비선이었더라. 그래야 북한과 관련돼서 드러나지 아니한 많은 그런 대북 이 핫라인들을 동원을 해갖고 어떠한 공작을 하더라라는 거를 자기가 실제로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왜 그 시점에서 이호철이 등장을 해서 이화영과 그 무리들, 그리고 뭐 안부수 이런 자들을 대북과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했을까라는 그 의혹의 알겠어요. 기사입니다.
이제 저 북한의 김정은이 네. 또 김정일이의 네. 입장에서는 네. 일단 김정일이 때는 이제 노무현을 상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정일이 입장에서는 노무현을 상대하든지 아니면 노무현과 맞먹는 노무현의 분신이라고 할 만한 실세를 상대하겠죠. 네.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김정은이도 문재인을 상대하거나 문재인의 분신이라고 할 만한 실세를 상대하는 거지 네네. 허접한 사람들 뭐 계급 높다고 해서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문재인 때 그 대북 특사로 올라가잖아요. 네. 대북 특사로 뭐때 서훈이도 올라가고 박지원이도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백을 들고 간 자가 있어요. 윤건영. 그게 윤건영입니다. 상황실장. 상황실장인데 백을 딱 들고 예, 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음흠. 문재인의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거는 윤건영이라고 본 거죠. 네. 나머지 옆에 있는 거는 계급은 높지만은 뭐 그냥 둘러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노무현 때는 이호철이 이상의 실세가 없죠. 그렇죠. 당시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네. 실세였다라고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놀랍게도 상황실장이었어요. 예. 똑같이 윤건영과.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이호철이가 당시에 네. 어떤 형태로든 대북 한라인 언더에서 네. 했을 가능성이 그 개연성이 있는 거죠. 어허. 그렇군요. 그런데 이자가 이제 쌍방울일 때 쓱 나타난 거지 잠깐. 네. 물 밖으로 쓱 나온 거지 잠깐. 예. 이게 이제 이호철이가 느슨해져서 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아주 용의주도한 자거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알려졌다가 제가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의 예. 제보라고 지금 이 기사의 흐름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사실은 이게 전혀 SNS에 전혀 안 떠 있는 건데 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네. 사진까지 함께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은밀한 자리였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호철이가 좀 느슨해졌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자, 예, 그점 하시죠.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정례 여론조사요. 네. 그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와 손잡고 하는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저희들의 한 달 전 조사에 비해서 한 4%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리얼미터 발표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조금 올랐대요. 올라서 34%인가 그래요. 네네네. 그게 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소폭 반등을 했죠. 예. 네네. 어쨌든 저희는 리얼미터보다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저희가 의뢰한 이 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리얼미터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리얼미터한테 의뢰했겠죠. 저희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제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41%가 나온 겁니다.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여론조사회사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지도 조사를 발표할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40%대를 넘는 조사들도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종호 실장님 네. 오늘 저희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 쭉 지금 내용 보고 계신데 네. 좀 평가하신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추세선이지요. 점. 그러니까 네. 41%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직전 대비 또는 네. 그 한 몇 번에 한 6번 대비 지금 추세선을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4%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네. 지난번에는 30%대였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30%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네. 4% 포인트가 올라서 지금 41%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자, 두 가지 하나는 추세선으로 오르고 있는
그리고 4% 정도면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40%를 다시 돌파했다. 다시 회복을 했다. 이 두 가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4월 30일까지 지금 했더라고요. 그 네. 여론조사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급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래 이번 주 내에 금요일 정도 하는 갤럽은 훨씬 더 전주 대비 더 높을 거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방미 성과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미 동맹의 서로 간의 어떤 정말 신뢰의 회복이라고 보거든요. 네. 신뢰 회복이란 건 거꾸로 얘기해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 말로는 한미 군사 동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한미 동맹을 훼손시킨 그런 문재인의 외교였거든요. 네.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뢰도를 그 역대 어떤 대통령 간의 한미 대통령 간의 관계보다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건 사실 후반부에 다 이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부의 어떤 워싱턴 선언 뭐 이런 어떤 의미에 더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돌아오는 어저께까지 어떤 그런 이 여론조사는 사실 오늘 내일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이 더 급격하게 더 회복되고 높아질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예. 여기서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1%를 기록했어요. 대통령 지지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34가 나와가지고 오차범위 바깥으로 이제 우세한 걸로 나왔거든요. 이 정당 지지율은 뭐 국민의힘이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보다 좀 많이 이겼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앞서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보다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바깥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잘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건 기대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 일개 당대표의 리스크에다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당의 위기거든요. 당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깨끗하다.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정당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고 이런 그런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갖고 지금까지 그 한나라당 계열 정당을 비판해 왔는데 사실 너무나 추악한 그런 이 정당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얼만큼 그것을 개혁하고 쇄신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더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이게 반영이 안 되냐.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평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번에 이 정당 지지도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굉장히 객관적이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 정도의 어떤 평가는 사실 거의 이 정당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민주당이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호강과 비호감이라든지 그 워딩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하면 연관 검색어, 그다음 민주당 하면 연관 검색어에서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그럼 돈봉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고무신 선거 부터 시작을 해서 용파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당이 갖고 있는 추악한 이미지들을 아직도 2023년도에도 갖고 있다. 그 민주당이 그것을 근데 개혁할 수 없는 정당이다. 이러면 앞으로 이 정당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론조사와 좀 차이가 나는데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이제 저희가 의뢰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가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이제 돈봉투 말씀을 하셨는데 돈봉투라고 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혐오하는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 터졌는데도 이게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는 이 정치개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압도적인 다수 정치개혁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현역 국회의원 교체래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 항목은 네. 뭐 제가 이제 정치부를 오랫동안 이렇게 네. 몸담으면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물갈이를 원해요. 음, 늘 물갈이를 원하는데 네. 표현부터 잘못됐다. 물을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갈아야지. 왜 물고기는 가만 놔두면서 물을 아니, 간다고 원래 표현하죠? 물갈이 할 때가 있어요. 예, 물갈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 예. 물고기를 다 바깥으로 드러내. 예, 그다음에 물 전체를 간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다시 넣어요. 예. 그럴 때 나쁜 물고기는 걸러내지. 마지막에 어떻게 수습을 하시나 제가 그렇군요. 아니, 원래 물갈이 네네.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죽은 물고기겠죠. 아니, 병들은 거. 병들은 거. 예, 이제 옮길 것 같은 거. 예, 예, 이런 예. 것들을 걸러낸다고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럼 물갈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큰 수족관 같은 거 작업할 때 네. 물고기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래 환경 두면 자체. 물에 여러 이제 그 부유물이나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물을 그렇죠.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완전히 청소하고 바꿀 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예. 전 동의합니다.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양쪽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현역 의원들이라고 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최악이다. 제대로 정말 국민들 속을 시원하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그 메시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언론 기자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초선이 제가 보기엔 전체 300명 중에 150명. 도 넘는다. 그래요? 아니 이름을 아세요? 솔직히 300명 이름을? 저는 가끔 어쩌다 이름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디 국회의원이지? 어디 뭐 지역구도 있어 심지어 비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 월급 받는 거야 1억 몇 천만 원씩. 예. 그렇게 자적하는 초선들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갈이 해야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좀 벗어났나요? 바로 내쫓으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예. 11시부터 예. 젊은 시각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출연을 하게 돼서 제가 지금 예. 그러면 빨리 나이 든 저는 빨리 예, 물러나겠습니다. 10시 반에 끝내야 돼요. 그렇군요. 저도 가야 되거든요. 가셔야 되군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윤 대통령의 돈 맥클린의 그 아메리칸 파이는 저 맨날 계속 듣고 있습니다. 늘 감동입니다. 네. 그 얼음 입에 넣고 네, 그렇죠. 아메리카나를 먹으면서 아메리칸 파이를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정근 실장과 함께 영산을 진단한다 영진단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정근 실장님 보내드리고 저도 지금 젊은 시각 유튜브 하는 대로 제가 찾아가서 11시부터 생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각 생방송 본방 사수해 주시고 가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이정근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